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랑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까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네 기분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아니, 셀레스트. 넌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하나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내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스몰 빅 라이프에서 출간하고 셀레스트 헤들리가 지은 말센스라는 책입니다. 김성환 작가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몰 빅 라이프라는 출판사 이름이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이게 작지만 큰 인생, 소소한 듯하지만 의미 있는 삶,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꽤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이렇게 작지만 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출판사에서 제작한 말센스라는 책의 짧은 홍보 영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 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제가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범했던 그런 어떤 오류에 관해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잘못된 대화의 방식, 대화의 방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책을 찾아보게 됐고 책 속의 다른 내용들도 공감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속에 나오는 여러 소제목의 글들 중에서 지금 도입부에 잠깐 일부를 읽어드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라는 두 챕터의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새해에는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또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시길 바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 진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았던 그런 방송인이라고 합니다.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법 관련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이 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지금도 방송인이자 강연가 그리고 대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보면 방송인으로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랑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까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아니,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네 기분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아니, 셀레스트. 넌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하나도 몰라.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대화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번은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전환 반응. 메리, 나 지금 너무 바쁘다. 힘들어. 팀, 야, 말도 마라. 나도 지금 정신없어. 지지 반응. 메리, 나 지금 너무 바빠. 죽겠어. 팀, 왜? 해야 할 일이 많아? 두 번째 케이스. 전환 반응. 카렌, 새 신발을 사야겠다. 마크, 내 신발도 말이 아니다. 다 낡았어. 지지 반응. 카렌, 새 신발 사야겠어. 마크, 그래? 어떤 신발 사고 싶어?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이미 알았겠지만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도록 한다.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된다.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화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술수를 쓸 수가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번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조시, 나 있잖아. 어젯밤에 새로 나온 그 영화 봤다? 댄, 그래? 조시, 야, 영화 괜찮더라. 난 진짜 재밌게 봤어. 댄, 그렇구나. 조시, 너도 그 영화 봤지? 댄, 나도 봤어. 근데 난 좀 별로였어. 내가 보기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괄호 열고, 이후 영화에 대한 긴 분석으로 이어짐. 이 대화에서 댄은 조씨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댄은 자신에게 대화의 고삐를 넘기도록 조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댄은 조씨의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비평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이끌고 있다.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한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야, 잘 됐네. 야, 축하한다.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들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쓴다.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아,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화 중에 내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말센스 2.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사람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리포터들이 사용하는 고전적 수법이 하나 존재한다. 6개의 단어,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기법을 개방형 질문 던지기라고 한다. 당신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면접이나 데이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개방형 질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예나 아니오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문이란 상대로부터 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질문의 내용이 상세할수록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의 내용이 단순할수록 답변은 길어진다. 상세한 질문이 종종 한 단어로 된 답변만 이끌어내듯이 가장 간단한 질문이 때로는 가장 복잡한 답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회오리 바람에 대해 마을 주민을 인터뷰하면서 바람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휘몰아쳤습니다.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네요. 많이 두려우셨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네, 정말로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을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훨씬 더 흥미로운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요?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질문들은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해주는 만큼 전부 개방형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들은 상대에게 그 자신만의 언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 어쩌면 두렵다란 표현은 당시의 기분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개방형 질문은 그들 자신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 준다. 나는 스튜디오 밖에서조차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혹시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역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다. 물론 그런 질문을 던졌음에도 가끔씩 내 아들은 별일 없었어 처럼 짧은 답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개방형 질문을 던질수록 아들이
상세하고 긴 답변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개방형 질문과는 반대로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이 있다. 폐쇄형 질문이란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휴대폰이 고장났니? 집까지 태워다 줄까? 대화라는 것이 맥락에 의존하는 만큼 개방형 질문이 더 좋다거나 폐쇄형 질문이 더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에서 내가 설명한 얘기를 들으면 개방형 질문이 더 좋은 듯 하지만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면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며 빠른 답변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폐쇄형 질문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폐쇄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자가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개방형 질문은 대화의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은 캐치볼 게임에서 공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왜나 어떻게로 시작되는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답변을 이어나갈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전략이라거나 개방형 질문이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 개방형 질문 중에는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에게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의 없는 것이 된다. 질문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대화 중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성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화 중에 질문이 없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질문에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실로 강력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당신의 배려를 나타내고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로부터 말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간과된 사실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질문을 활용해 왔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만 내 역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동정심 많고 인내심 많은 대화 전문가 중 한 명인 프레드 로저스는 언젠가 질문의 힘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귀와 가슴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질문도 답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지한 질문은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열어젖힐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상대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등등 나와 상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가 어디인지, 12살짜리 조카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사랑하는 이에게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등 아주 사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온갖 종류의 개인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질문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져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특히 나처럼 유명인과의 만남이 잦은 사람은 유명인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듯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그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다른 인터뷰어가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와, 좋은 질문이네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느낌이다. 훌륭한 질문을 던지려면 순수한 호기심을 품은 상태로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도 있다. 일단 좋은 질문을 던졌다면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상대방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답변 역시 사려 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방형 질문을 제대로 던지려면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질문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로 시작하기는 힘든 일이다. 나는 내가 던지는 질문의 절반 정도를 이 6단어로 시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개방형 질문을 던진 뒤 받게 되는 답변은 확실히 그 질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소설가인 제임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명해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명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속이 꽉 찬 질문은 집을 달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답변을 등 뒤에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질문은 때때로 하나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탐색과 발견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